임미현의 아침 뉴스.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의 파장을 집중 분석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미중 무역 갈등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남북은 오늘 개성에서 체육회담을 열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공동 진출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일자리와 대북 사업 관련 예산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부지에 단설 유치원을 세우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이른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낮에는 서울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하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적지 않은 사회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성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네. 대법원이 종교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결국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제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승원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인 오 씨는 2013년 7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오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도 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네. 여기서 양심이라는 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기 인격적 가치가 파멸될 거라는 진정한 마음으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을 뜻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인정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국가가 외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앞서 2004년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 거부를 유죄라고 봤는데 14년 만에 판례를 뒤집게 됐습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종교적 병역 거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종교적 병역 거부 사건은 모두 227건입니다. 네. 사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앞서 병역법 88조 1항으로 유죄를 받은 사건들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1심과 2심을 받고 있는 천여 명에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크고요. 또 앞으로 검찰은 병역 거부 사유가 정당할 경우 무혐의 처분할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유죄를 받고 수감 중인 이들에게는 국가가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으로 구제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요. 다만 이미 형기를 마친 경우에는 재심과 형사보상금 청구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은 재심 사유가 아니라서입니다. 네, 이제 관심은 대체복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대체복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논의가 됐습니까? 네, 사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면서 이미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됐습니다.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기간까지 못 박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까지 하면서 병역법에 공백이 생긴 건데요. 이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가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네. 국회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몇 가지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대체복무 실무 추진단을 꾸린 정부도 조만간 초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미 국회에 몇 가지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네, 대체복무 기간부터 이들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할지 등 모두 각양각색입니다. 대체 복무 기간은 현역 대비 1.5배에서 2배 정도가 될 걸로 보이는데 현재 육군 현역 기준으로 복무 기간은 21개월이고 2021년까지 18개월로 단축됩니다.
가장 큰 이견은 대체복무의 업무 부분입니다. 네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사회복지와 같은 공익 관련 업무라고 포괄적으로 제시한 반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뢰제거 업무같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뢰제거 업무가 전문성이 필요하고 위험한 만큼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데 종교적 신념만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양심의 자유까지 확대할 것이냐도 논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국회에서 입법화가 되는 과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갖고 무역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해서 미중 무역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됩니다. 미중 정상은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 시진핑 주석과 아주 길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전화통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양 정상은 여러 주제를 놓고 이야기했지만 무역 문제에 중점을 뒀다고 밝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분쟁을 놓고 깊은 이야기를 나눈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남들이 예정돼 있으며 관련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도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무역 갈등을 원치 않으며 양국 경제팀이 협상을 통해 경제 무역 문제에 대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미중 무역 분쟁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 무역 분쟁 문제에 대한 극적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미중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북한에 대해 좋은 논의를 했다고 썼고 시진핑 주석도 북미 정상회담 등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북핵 해법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건설적 작용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미중 양국이 내년 초 개최가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을 놓고 다시 협력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남북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체육회담을 개최합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공동진출과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일자리와 대북 사업 관련 예산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하반기 국회 최대 이슈인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앞두고 본격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 9.7%가 늘어나면서 약 47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에는 일자리와 대북 사업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해당 정책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보수 야권은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3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관련 예산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 의장입니다. 국가가 만드는 가짜 일자리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양질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게 하는 예산과 법안을 중점적으로 통과시키는데 대북 사업과 관련한 예산 1조 원에 대해서도 북한 퍼주기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금 시점은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때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좀 재정 확대를 해서 편성한 것인데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고 최근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세습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전국이 얼어붙어 올해 예산안 협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이달 말까지 끝내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다음 달 1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 간 절충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CBS 뉴스 장관순입니다. 40만 명에 육박하는 주택 임대 사업자가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600채 넘게 가진 이들에게 정부가 과도한 세금 혜택을 주면서 공급 부족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재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기장군에 사는 한 60대가 보유한 주택은 모두 604채, 서울 마포구에 사는 40살 집주인도 540채 넘게 임대주택을 등록한 상태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를 안 내도 되는 데다 8년 이상 준공공 장기 임대로 등록하면 70%, 여기에 2년을 더하면 양도세까지 전액 면제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달 초까지 등록을 마친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면제됩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18만 명 수준이던 임대사업자는 1년 새 37만 명으로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들이 묶어둔 임대주택만 120만 채가 넘어 집값 급등 요인이 된 건 물론 장기적인 주택 수급 불균형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률이 이미 100%를 넘은 우리나라에서 그린벨트를 풀거나 3기 신도시를 양산하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인 이들 임대사업자 혜택을 대폭 축소해 잠긴 매물이 풀리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제도의 명분인 세입자 보호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간사입니다. 응모하는 게 맞다고 보고 해외 같은 경우도 4년, 5년, 10년씩 보장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한국만 2년을 하고 있는 걸 이제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실 해야 되는지. 일각에선 과도한 임대사업자 혜택을 일몰제 적용으로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책을 만드는 정부 관료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만큼 현실화될지는 의문입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공립 유치원을 서둘러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부지에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중고등학교 부지 안에 단설 유치원 설립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경북구와 농업마이스터구, 상원구와 경상중 등 4개 학교에 지난 2016년 각각 11급짜리 단설 유치원을 개원했습니다. 100억 원 미만의 적은 재정으로 학부모들이 그토록 원하는 공립 단설 유치원을 신설한 것입니다. 대구시 교육청 주진욱 학교 지원과장입니다. 기존 도심 지역에도 이제 단설 유치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가지고 부지 확보 1인기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대안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 넓은 데를 선택해가지고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단설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공립 중고등학교 여유 부지가 많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기계공고와 성동공고, 서울고등학교와 수도전기공고 부지 등 단설 유치원을 세울 만한 여유 부지가 많습니다. 강남구의 경기고등학교는 숲으로 덮여 있어 자연체험형 유치원을 신설하면 도심 속 아이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고 부지 내 단설 유치원은 중고생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아무래도 유아에 대한 안전 문제가 걸린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그런 문제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급식 문제 역시 단설 유치원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병설 유치원을 통합한 단설 유치원의 경우 통학 차량을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김혁태입니다. 한국당이 연이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5.18 진상조사위원회와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당에 이어서 국회의장까지 독촉하고 나섰지만 구인난과 국정감사를 이유로 내세운 늑장 대응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준규 기자입니다. 올해 9월 발효된 5.18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었어야 할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달째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9명의 위원 중 야당 몫인 4명의 추천인 명단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마저 빨리 추천인을 정하지 않으면 제출된 명단만이라도 청와대에 내겠다고 압박에 나섰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후신격인 한국당의 추천을 받을 경우 세월호 조사 때처럼 비난 여론이 쇄도할 것을 우려해 지원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구성 지연은 한국당의 의도가 10분 반영됐습니다. 한참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한국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윤재욱 의원입니다. 정일상의 국정감사도 안 끝났고 국정감사 중에 자꾸 청문회 이런 거 들고 나와가지고 감사도 못하게 말이야. 민주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진상조사위원으로 극우 농객인 지만원 씨가 거론되는 것은 한국당이 여전히 입맛에 맞는 인사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며 인사청문특위 늑장 대응은 여당의 발목을 잡기 위해 대법관 공백 사태마저 아랑곳 않는 태도라고 비판합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입니다. 제1야당이 하는 일이라고는 일하고자 하는 정부 여당 발목 잡기와 트집 잡기 일색이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로써 진상조사위원회는 5.18 특별법 발효 후 50일째 꾸려지지 않고 있으며 대법관 공백 사태도 이틀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이명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날 남북군사 합의서 내용을 놓고 우리 정부에 불만을 토로했다가 3시간 만에 오해가 풀렸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한미 당국 간 소통 문제를 질의받고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9월 17일 강경화 외무부 장관에게 전화해 40분간 남북 군사 합의서 관련 추궁을 이어갔으나 내부 확인을 거쳐 3시간 뒤에 강 장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잘못됐다, 오해가 풀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정보위원회가 오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옛 기무사령부와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작성된 옛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옛 기무사 문건은 촛불 집회 확산에 따른 군부대의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담는 등 집회 참석 시민을 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달 5일 재개할 대이란 제재에서 인도와 터키가 예외국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미국, 인도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져 인도가 제한적이나마 5일 이후에도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이란의 다른 외교 소식통은 터키 역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예외로 인정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공군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공중급유기 1호기가 오는 12일 우리나라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중급유기 1호기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규정된 품질 요구 조건에 충족했는지를 검사하는 수락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군은 수락 검사 기간 공중급유기를 띄워 F-15K와 KF-16 전투기의 실제 공중급유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스포츠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스담입니다. 체육부 오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체육계가 이 군대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주제는 군대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아주 축구 선수들과 관련한 군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안 그래도 장현수 선수 국가대표 그 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징계를 받았는데 이게 전례에 비춰보면 굉장히 좀 높은 수위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축구협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장현수 선수가 앞으로 국가대표팀에 발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장현수 선수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금메달을 따서 병역 특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544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지난해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제출한 장현수의 서류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거든요. 결국 장현수가 해당 사실을 인정했고 또 축구협회는 국가대표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3천만 원의 벌금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공정위에서 낼 수 있는 최고 징계는 제명입니다. 네. 그런데 장현수가 받은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은 두 번째로 높은 수위인 징계, 자격 정지 가운데 그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네, 이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타의 모범이 돼야 될 국가대표가 문서를 조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징계 수위가 당초 우리들이 예상했던 그 수위를 훨씬 뛰어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당초 장현수에게 일정 기간의 A매치 출전 정지나 한 2년이나 3년 정도의 국가대표 자격 정지 수준의 징계가 예상됐거든요. 그런데 공정위는 사실상 국가대표 은퇴를 명령했습니다. 서창희 축구협회 공정위원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국가대표 선발 자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사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위원회에서는 영구히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서. 네, 지금 말씀 들으신 서창희 공정위원장이 변호사인데요. 네. 축구인의 시각이 아닌 법조인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의 경중을 떠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이 국가대표 관리 규정을 엄격하게 이번 사건에 대입한 겁니다. 네, 축구협회가 이 장현수 선수한테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린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법도 한데 뭐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시범 케이스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일벌백계 하는. 네. 이 장현수의 사례가 축구계에는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에게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 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현수의 경우에는 울리 슈틸리케 감독, 또 신태용 감독, 또 현재 파울로 벤투 감독까지 축구대표팀의 감독이 3명이나 바뀌는 동안 모두 중용됐던 실력 파긴 합니다. 네. 덕분에 2013년 축구대표팀에 발탁된 이후에 A매치를 58경기나 치렀는데요. 그렇지만 축구선수로서 특히 국가대표가 국민의 질타를 받는 잘못을 저지른 만큼 일벌백계 한다는 겁니다. 최근 또 이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도덕성을 특히 더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까지 맞물려서 국가대표팀에서 사실상 퇴출됐다고 봐야겠습니다. 서창희 공정위원장의 추가 설명 들어보시죠.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적 의미에서 다소 어떻게 보면 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다면 나라, 이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 이걸 분명하게 전달한 걸로 봐야 되겠군요. 네, 사실은 또 그런 의미 속에 최근 축구협회가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는 것이 또 이 사건 때문인데요. 네. 지난 월드컵에서 독일전 승리 이후 한국 축구가 또 특히 축구대표팀이 많은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칫 분위기가 흐려질 것을 걱정해서 예상을 뛰어넘는 좀 강경한 징계를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 기자. 그런데 오늘 많은 축구인들이 청와대를 찾아가서 집회를 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네. 축구인들이 청와대를 가는 건 이 장현수 선수의 사례와는 조금은 다른데요. 네. 축구대표팀이 아니라 프로축구 2부 리그의 아산 무궁화 FC 해체와 관련한 집회입니다. 경찰청이 올해를 끝으로 선수를 수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장 의무경찰 선수들로 구성된 아산 무궁화는 내년 시즌 참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산은 올 시즌 K리그 2부에서 우승을 해서 1부 리그로 승격할 자격을 얻었지만 경찰청이 선수들을 수급해주지 않으면서 당장 내년 시즌에 참가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까지 오혜원 기자와 함께 스포츠 소식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공항 소식 알아봅니다. 이지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금요일 아침 대부분 공항 날씨는 좋은데 광주 공항에는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현재 시정이 800m 정도고 저시정특보도 발효돼 있는데요. 비행기 운항에는 다행히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광주로 가는 첫 비행기가 오전 9시 25분에 있는데 정상적으로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는 제주로 가는 비행기가 오전 6시 20분에 이륙한 것을 시작으로 각 노선별로 정시 운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단체 여행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에서 제주로 가는데 각 항공사별로 대부분 예약이 끝나서 빈자리가 없습니다. 제주 출발 서울행도 만석인데요. 부산이나 여수 노선은 자리 구하기 어렵지 않겠습니다. 11월 현재 국내선 유류 할증료는 편도 기준 6,600원이 적용되고 있으니까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정보였습니다. 때이른 추위가 조금 누그러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금요일인 오늘 아침까지는 여전히 내륙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도 4.1도의 분포로 예년 이맘때보다 한결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 동안에는 맑은 날씨 속에 가을볕이 한껏 쏟아지면서 무려 8일 만에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고 원주 16도, 청주와 광주, 대구 18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 기온을 조금 더 웃돌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계속해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도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경기 남부와 충북, 울산권은 오늘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탁해지는 곳이 있어서 이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동안에도 예년 수준의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만 당분간 일교차가 무척 크겠고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서 여러모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